한 번에 합격 해커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시험 잘 보셨어요? 어제 우리 국은 문제 국가직 어땠어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문제 쉬웠죠? 어, 100점 맞으신 분들도 꽤 많으시죠? 근데 이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아, 다들 100점인데 나만 100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비문학이 12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10문제였는데 오히려 비문학의 비중이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50%에서 더 늘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 배분에 어려움이 없으셨다고 한다고 하면, 어,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다? 오히려 뭐 시조 한 문제 정도? 밖에 좀 난도 있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웠죠. 그리고 게다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문법이 세 문제였고, 작년에는 뭐 한글 맞춤법 나오고, 사이소리 현상 나오고, 그 다음에 어법에 맞는 문장.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두 문제, 한 문제 줄면서 게다가 맞춤법 하나, 표준어 하나. 그러니까 이론 문법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하려면 아예 이제 그 암기식의 이론 문법은 시험 범위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걸 좀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도 좀 그렇겠지만 가르치는 입장인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 문법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건 괜찮은데, 근데 이게 아예 시험 범위 안에 문법이 들어가 있는데 단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는 건 좀 공부하는 열심히 전 영역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한테 좀 허탈함을 주는 그런 시험이었죠. 그래서 맞춤법 표준어, 그래서 이론 문법보다 어문 규정이 강조되는 건 최근 국가직의 흐름과 일치하는 그런 문제였고, 어휘는 작년 같은 경우 뭐 한자 성어, 한자 도금 항상 나오던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구별해야 될 어휘 나왔는데 올해는 관용적 표현 나왔어요. 근데 이 관용적 표현도 사실은 너무 쉬웠지. 그지? 거의 상식적인 측면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비문학이 12문제 나왔는데 작년에는 10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화법에 3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화법 장문이 2문제, 고쳐쓰기 문제, 표현하기 문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비문학이 뭐 일관성, 내용 파악, 추론하기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설명 방식, 서술 방식에 관련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게다가 사실은 이 비문학이 문제가 좀 심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딱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대조적 설명 방식을 활용해서 이분법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내용을 대조하는 내용의 문제가, 그런 내용의 지문이 5문제나 있었어요. 어? 근데 이거는 비문학 지문을 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문제만 5문제씩 꼭 출제할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비문학도 작년보다 못한, 응? 작년보다 좀 문제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 작년에 시조 나오고 고전소설 나오고 그다음에 현대시, 현대소설에서 4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고전문학에서 시조, 사설시조 하나, 현대시, 현대소설 해서 3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문법과 문항이 한 문제 줄어들면서 문법 한 문제, 문학 한 문제가 비문학으로 배정됐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거의 난이도 최하, 매우 쉬운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간 배분만 잘하고 뭐 마킹의 실수 정도만 안 했다고 하면 100점 맞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좀 빠르게 해설할게요. 뭐 어려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장문에서 표현하기 문제지. 오랜만에 등장한 문제야. 오랜만에 등장한 문제고, 조건이 내용적 조건으로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표현해라. 내용적 조건이죠. 그 다음에 표현적 조건으로 서리적 표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라 그랬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요거지, 요거. 서리적 표현. 그치? 그러면 서리적 표현만 기준으로 보자면 1번 서리적 표현 없고, 2번도 어때? 서리적 표현 없고, 1번, 2번. 서리적 표현 없죠.
그 다음에 3번에 버렸을까요? 서리적 표현. 4번에 고통받게 되지 않았을까요? 서리적 표현이 있죠. 그럼 결국 1, 2번 답지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3번과 4번 비교했을 때 3번이 여름만 되면 피서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 몸살을 앓는다. 바다를 의인화했죠. 그지? 그러니까 의인법도 큰 범주 안에서 비유법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유법이 상이어고 비유법 안에 은유, 직유, 의인, 뭐 화류, 뭐 풍유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대유, 대유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 나왔고 피서객들의 양심이 모래밭에 뒹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양심 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 사물에다 빗대고 있죠.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레기를 자기 집으로 되가져가라 라고 제시하고 있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4번 같은 경우는 뭐야? 되지 않았을까요? 서리적 표현.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의 바다를 오염된 바다를 쓰레기의 무덤에다 빗대고 있죠. 비유적 표현 나왔죠. 근데 실천 방법, 특히 생활 속의 실천 방법이라고 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지요. 그래서 3번 표현하기 문제였고 그 다음에 2번은 말하기 방식과 관련되는 화법 문제였죠. 그치? 백 팀장 워크숍 장면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자.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랬지. 그러면 1번에 백 팀장은 팀원들과의 유대감을 드러내는 표현 어때? 나타나지 않지요. 그래서 1번 틀렸지.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전부 다 고대리, 부담스럽다, 타부서와 비교된다 라는 근거를 들면서 백 팀장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리는 일단 상대방의 견해의 취지는 좋아요 라고 공감하지요. 그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시범적으로 한두 개 잘된 것만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의문문을 사용하는 간접 발화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3번과 4번이 임대리의 발화에 대한 얘기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이것도 역시 좀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 3번 같은 경우 관형적 병, 홍역을 치르자 어려움을 겪다. 잔뼈가 굵다. 그 일에 익숙하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뭐예요? 막다른 골목. 뭐 이런 말을 써야 되지.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 이런 거죠.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뭐예요? 송곳을 세울 만한 입추. 추가 송곳이죠. 그지? 그래서 송곳을 세울 만한 자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있는 모습을 입추의 여지가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어깨를 나란히 하다,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졌다라는 뜻이죠. 틀린 건 정답 3번 이었던 거. 그 다음에 4번은 일관성. 문장의 순서 배열하는 문제였는데 이거 여러분 가나다 비교해 보시면 가는 보면 어때요?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그랬지. 그러면 가는 뭐야? 현황이죠. 그치? 현재 상황을 제시한 거야. 그래 놓고 나는 어때요? 기업들은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랬지. SNS,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뭐야? 해결책이죠. 그 다음에 다는 어때? 그 마케팅 광고비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이건 뭐야? 문제점이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현황,
문제, 이것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다가 앞에 오고 나가 마지막에 와야 되죠. 현황, 문제, 해결책. 보통 글을 그렇게 구성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 몇 번? 2번이네요. 그지? 2번이었고 작년에는 이 일과성 배열하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거였고 그 다음에 5번은 현대소설 무진기획. 예,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무진기획이 여러 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무진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버스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무진의 명산물이 뭐가 있냐? 별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바다가 가까우니까 항구로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물어보는데 항구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죠. 수심이 얕고 얕은 바다를 몇백 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항구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바닷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농촌이군요 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버스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의 주인공인 나가 그걸 듣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은 혼자 생각하는 거지. 가장 유명한 대목이지.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무진의 명산물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안개를 여러 개 진주해낸 적군. 그지? 적군 혹은 뭐 여귀.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에서 무진을 다양한 보조관념에 빗대는 표현이 나오죠. 요 뒷부분에. 그치? 그러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둘러싸여 뭐 산들에 둘러싸여서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냥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였고 1번, 2번, 3번 다 맞죠. 근데 이제 4번 답지에 보시면 지역의 명산물로 안개를 꽂고 있는 건 나의 생각이지. 그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란 건 틀리지요. 그러니까 나만의 주관적 생각이지. 그래서 4번 틀렸고 그래서 현대소설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사자성어 묻고 있는데 별것 아닌 사실을 뭐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겠어? 별것 아닌 사실을 과장하거나 특수한 경험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거. 지나치게 일반화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치? 1번 뭐야? 각주구범, 권토중래, 와신상담, 침소봉대 라고 읽으면 되죠? 정답 뭐야? 4번이죠. 침소. 바늘을 뭐만한 거로? 봉. 막대기만큼 큰 것으로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하여 말하는 것을 우리는 침소봉대라고 하죠. 각주구검.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고 나서 배전에 표시하고 돌아올 때 그 칼을 찾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물은 어때? 강물은 계속 흘러가죠. 배도 움직이고. 즉 어떨 때 쓰는 거야? 판단력이 둔하고 어리석음. 그러니까 시대적 시류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거지. 뭐 아마 비슷한 의미로 우리 수주대토. 나무 그루터기에서 토끼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 그런 한자성어 있고 권터중래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시 온다라는 거죠. 한번 패한 세력이 세력을 다시 회복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의미하죠. 와신상남 섭에 누워 쓸개를 씹는다라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와신상담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그지? 전부 다 주요 한자성어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였고 그 다음에 아마 7번이 고전시가를 좀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고전시가를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이 작품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틀릴 만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나마 7번이 가장 오답률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반복하고 있지. 그 다음에 이 사설시조는 가운데 중장이 너 오난 길에 무쇠로 성 안에 담 안에 집
집 안에 뒤주, 뒤주 안에 괴. 그치? 무슨 수사법이야? 끝말잇기. 끝말잇기 가고 있는 연쇄법. 그 다음에 성에서 담으로, 담 안에 집으로, 집 안에 뒤주로, 뒤주 안에 괴로. 점점 작아지는 게 뭐야? 점강법이죠. 그치? 그래서 아마 초장의 반복법. 그 다음에 중장의 연쇄법, 점강법. 그치? 무슨 뭐 열거법도 사용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사용됐죠. 그 다음에 너를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 외걸쇠에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 잠갔더냐.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못 오는 이유가 어디에 이렇게 결박, 묶여서 잡혀 있는 거냐. 내 어이글이 아니오던가 그러지. 한 달이 30날. 이언이 날 보러 올 하루가 없으랴 그러죠. 여기서 이제 하루가 없으랴라는 것에서 화자의 감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 너에 대한 원망이지. 그치? 그래서 반복법, 연쇄법, 점강법이 사용된 작품이에요. 점점점 커지는 건 뭐야? 점층법이지. 거꾸로 점점점 작아지는 건 뭐야? 점강법이지요. 그거 보시면 되고 1번에 보시면 동일 구절을 반복하여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1번이 맞았지. 어이 못 오던가 무삼일로 못 오던가. 이 부분이 1번이죠. 그치? 그리고 1, 2, 3, 4가 전부 다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고 있으면서 앞부분은 뭐예요? 표현 기법. 뒷절은 뭐야? 이것의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문학 문제를 풀 때 특히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앞부분은 표현 기법, 뒷부분은 그것의 효과. 이거 두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1번은 반복법을 사용하여 오지 않는 너에 대한 섭섭한 감정. 괜찮지요? 섭섭함 혹은 원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짜수를 대조했다? 여기서 이 날짜수의 대조는 어때요? 나타나지 않죠. 그냥 한 달은 30날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게다가 헤어진 기간과는 상관이 없죠. 2번은 다 틀렸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동일한 어휘를 연쇄적으로 나열한 것은 맞지요. 근데 화자의 감정의 기복이 나타나나? 아니지요. 감정의 기복과는 상관이 없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단계적으로 공간을 축소했다라는 거 어때? 점강법이 사용됐다라는 얘기지. 이것도 앞절에 기법은 맞지만 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아니지. 그쵸? 네가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3번이나 4번 답지 좀 유의하셔야 되죠. 표현 기법은 맞지만 그것에 대한 효과가 틀린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이 문제 정도 좀 괜찮았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7번 문제 정도가 좀 문제다운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추론적 독해와 관련되는 문제지요. 그래서 발음 능력 그 다음 뭐야? 필기 능력 두 가지를 얘기했어. 발음 능력과 필기 능력. 그러니까 언어에 관련되는 운동 능력.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발음 능력이 필요하다. 음성기관을 움직여 원하는 음성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영유아기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훈련을 통해서 습득된대. 이렇게 여기부터 봐야지. 발음 능력을 습득하면 음성기관의 움직임은 자동화돼요. 자동화된대. 음성기관의 어느 부분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화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화자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발음한다라는 거지. 그래 놓고 우리가 모어에 없는 그러면 우리가 모국어는 자동화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음을 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보자면 외국어 음성은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외국어 음성을 발음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에 들어갈 게 1번과 3번 비교해 보시면 가의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에 맞게 자동화되어 있어서 이거랑 그 다음에 낯선 음성은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발음하도록 훈련되어 있는 건 낯선 음성이 아니라 뭐예요? 모어지, 모어. 모국어지요. 그치? 그러니까 음성기관의 움직임이 모어의 음성에 맞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기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글로 표현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글씨를 쓰기 위해서 손을 움직이는 것은 음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에 비해 상당히 의식적이다. 그래 놓고 그러나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건 의식적인 거야. 근데 그러나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필기체가 꽤 일정하다는 사실은 손을 놀리는데 그러나니까 나에 들어갈 건 뭐예요? 의식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 나에 들어갈 게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면이 있다. 아, 무의식적이다. 의식적의 반대말이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유아기에 수행한 훈련이 효과적이지 않음? 틀렸지.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글씨를 쓰는 건 상당히 의식적이지만 의지와 관계없이 필기체가 꽤 일정하다는 것은 필기하는 능력에 무의식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야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1번. 그치? 1번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하면 되고, 그래서 가는 이유를 추론하는 거고, 나는 결론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추론적 독해와 관련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9번은 한글 맞춤법 40항의 내용이죠. 한글 맞춤법 40항의 준말을 만들 때 무정하다 의 하합해 받침이 울림소리일 때는 무정타. 그러니까 아만 탈락하고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거센 소리로 축약이 일어나죠. 그치? 그에 비해서 니은은 섭섭하지의 섭섭하다의 하합해 받침이 비읍, 안울림 소리, 무성음 일 경우에는 준말을 만들 때 하가 어떻게 돼? 통째로 없어지지. 그치? 그래서 섭섭지가 돼야 되지. 그러면 선발하다, 선발하도록 하면 하합해 받침이 리을, 울림소리죠. 그러면 아만 탈락하고 거센 소리로 축약이 일어나야 되지. 그러면 선발토록이 돼야 되고 생각하건대는 하합해 받침이 기역, 안울림 소리면 하가 통째로 탈락해야 되지. 그래서 생각컨대가 아니라 생각건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합해, 어간의 일부인 하합해 받침을 봐야 되는 거야. 하합해 받침이 이응 혹은 리을이라고 하는 자음 중에서 유음과 비음이라고 하는 울림소리거나 아니면 또 뭐일 수 있어. 그냥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 받침이 없을 경우 예를 들어 연구 하도록 어떻게 돼? 하합해 받침 없지요. 모음으로 끝났지? 그럼 모음도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거센 소리로 축약돼서 어떻게? 연구 토록 이렇게 돼야지. 그치? 공정하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하합해 받침이 이응이니까 공정치 못했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치? 그래서 섭섭지 생각건대 틀렸고 맞은 것은 기역과 디귿. 정답은 2번이죠. 그치? 한글 맞춤법 40항 에 관련된 문제였고 그 다음에 10번은 한자죠. 한자 도금, 한자 표기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우리 기출문제 보면 전통적으로 국가직이 지방직에 비해서 이 한자 도금이나 표기의 문제가 좀 더 쉬워요. 아마 여러분 지방직이 한자 도금, 표기의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 그런데 이제 10번 문제도 굉장히 작년에도 쉬웠어. 근데 올해도 쉽지요. 도착, 불상, 경지, 추억 그랬는데
4번에 얘가 추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야? 기록할 기자지요. 그래서 얘는 뭐야? 기억이지. 4번 틀렸지? 그치? 추억은 쫓을 추자 써야 되죠. 그지? 네, 생각할 억자 이렇게 되지? 그래서 4번 틀렸지. 나머지는 도착, 불상, 경지 보시면 되고 한자 도금이 이렇게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보시면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치?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사람의 지각과 생각 정신활동이야. 뒤에 읽어보면 정신활동은 어떤 맥락, 관점 혹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 일어난다. 맥락, 관점, 평가 기준을 뭐라 그래? 프레임이지. 그러면 인간의 정신활동은 프레임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죠. 따라서 뒤에 나오지?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프레임 하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신은 그 어떤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1번, 인간의 정신활동은 프레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 왜? 프레임이 뭐니까?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 이런 거잖아. 그지? 안경을 쓰는 거잖아. 안경을 쓰고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라는 말도 맞지요. 같은 얘기일 거야. 3번에 보시면 인간의 지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임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얘기는 글 속에 나오지 않았지요. 그냥 이 글은 그냥 인간은 어떤 정신활동을 할 때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이 프레임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 그 다음에 4번은 프레임의 정의와 관련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이죠. 그지? 이거였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 12번도 역시 비문학 문제였는데 여기부터 우리 지문이 딱 대조되는 두 가지 내용 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사고해야 되는 지문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 문제만 이렇게 이런 지문, 이런 글만 갖다 문제를 출제했는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12번도 역시 보잉과 에어버스의 차이점 을 설명하고 있지. 보잉은 어떻대? 조정사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조정사. 그지?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는 어떻대요? 조정자 대신에 컴퓨터. 사이드 스틱. 컴퓨터가 조정사의 행동을 개입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보잉과 에어버스 의 차이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보잉과 에어버스의 차이는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 그렇게 보자면 보잉의 철학은 조정사, 그러니까 시스템, 컴퓨터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보다 인간을 믿는 거야. 반면 에어버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배태유는 어떻대?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컴퓨터, 시스템을 더 믿는 거죠. 그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1번에 보시면 12번 문제가 적절한 것은 그랬어. 1번 보잉은 시스템의 불완전성. 그치? 보잉은 누굴 믿는 거야? 인간을 믿는 거죠. 그치? 에어버스는 인간보다 누굴 믿는 거야? 컴퓨터, 시스템. 을 믿는 거지. 그럼 보잉은 시스템은 불안정성. 인간을 더 믿는 거고 에어버스는 인간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사의 모든 조작을 컴퓨터가 모니터링하고 제한하게 만든 거죠. 정답 1번이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보시면 배태유는 에어버스의 아버지야.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봐. 이건 맞지? 근데 보잉은 그렇지 않은 존재라고 봤나?
인간을 믿었지요.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잉이 인간은 실수하지 않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 그래서 뒤쪽 보잉의 내용은 글 속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시스템을 통제하고 조작한다. 이건 에어버스가 아니라 누구야? 보잉이지. 그치?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항공기를 조장한다 그랬어.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는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조종사가 직접 통제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틀렸지요. 그래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고 13번도 역시 추론한 내용이라고 묻지만 사실은 이것도 공포와 불안 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두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거야. 하지만 서로 다르다. 공포는 어떻대? 실제하는 객관적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를 의미하고 불안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위협에 의해 야기된 상태다 그러지. 그래서 공포는 현재, 그 다음 불안은 미래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포를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이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불안은 나 자신이 위해를 입을까봐, 미래에 입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공포는 아는 것, 불안은 걱정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보자면 얘도 적절한 것은 1번.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건 뭐야? 공포지. 그지? 그러니까 공포감에 비해 불안감이 더 크다? 아니지. 불안감에 비해 공포감이 더 크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전기가스 사고가 날까 두려워 외출하지 못하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불안한 상태다. 2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공포감이 아니라 뭐야? 불안에 빠져 있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과거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공포감은 크지만 불안감은 작다 그랬어요. 불안감이 여기 있어. 과거에 경험했어. 그러면 앞으로 또 이 일이 일어날지 몰라 라고 얘기하는 불안감은 크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2번이죠. 그러니까 공포와 불안의 차이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글이었고 그 다음에 14번도 보시면 뭐예요? 이분법적이지. 천동설, 지동설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문단은 과학혁명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로마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천동설이 정설이었다 이러죠. 그치? 그래서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천체가 원운동을 하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라고 얘기한 거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도 어때요? 천체들이 공전 궤도를 관찰하던 도중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의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관찰 결과를 얻었을 때도 그는 프톨레미아오스는 이를 역성 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천동설로 설명했지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다 뭐야? 천동설을 주장한 학자지. 그치?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원궤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주전원. 그지? 주전원을 따라 공전궤도를 그리면서 행성이 운행한다고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결별, 과학혁명, 코페르니쿠스가 어때? 지동설을 주장한 거지?
그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라고 주장했고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 프톨레미아우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했다.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한 거야. 그래서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 얘기했어.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프톨레마이오스는 지동설이 아니라 뭐야? 천동설을 주장한 학자지. 2번 틀렸죠? 그치? 네, 3번 맞지? 그 다음에 4번은 마지막 문장 보면은 코페르니쿠스가 어때? 수학적으로 단순했다 그랬지. 그렇게 보자면 프톨레마이오스는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 2번이죠? 그치?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천동설, 지동설 이분법적으로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거였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보시면 표준어 규정이었죠. 1번 수염소 안 되지?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해서 수사자, 수소, 수탁, 수퇴지 이렇게 적지만 양, 염, 쥐는 수수로 적지요. 이거 이제 발음을 고려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수염소가 아니라 숫염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2번의 위층 어때요? 위아래 대립이 있는 건 윗니, 아랫니. 윗눈썹, 아랫눈썹 이렇게 적지. 근데 위층, 쪽,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지요. 그래서 사이시옷이 없는 형태로 위쪽, 위층, 뒤풀이, 그치? 아래층, 사이시옷 없이 적지. 그 다음에 위아래 대립이 없는 웃돈, 우덜은, 돈, 어른 같은 경우는 웃을 적지요. 그치? 이것도 역시 표준어 규정에 있는 거지. 2번 틀렸지? 위층 사이시옷 표기하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아지랭이가 아니라 뭐예요? 아지랑이지요. 이모음 역행동화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지랑이. 뭐 지팽이가 아니라 뭐야? 지팡이 이렇게 적잖아. 근데 굳어진 말. 그러니까 언중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굳어진 말은 이모음 역행동화의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하죠. 그런 게 뭐야? 냄비, 풋내기, 뭐 시골내기, 서울내기 같은 내기라는 전미사. 그 다음에 불을 피우다라는 뜻을 갖는 댕기다. 같은 경우는 이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난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하지요. 그 다음에 4번의 의례 같은 경우는 단모음, 레, 단모음화된 단어야. 그러니까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의 형태로 적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이죠. 그래서 이 표준어 규정도 너무 쉬웠지. 그지?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정말 16번 문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난독을 해결하려면 정독을 해야 한다 라면서 여기서 이 정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지. 정밀할 정자 쓰는 정독, 정교한 독서. 그 다음에 바를 정자 쓰는 건 뭐예요? 바른 독서지. 그러면 이 두 단어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이어죠. 정교한 독서냐, 바른 독서냐. 그리고 이제 빨리 읽는 걸 뭐야? 속독.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문해력의 증가는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즉, 부연 설명하는 거지. 여기 앞에 보면 앞에랑 같은 얘기.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 했는데 정속독, 바를 정자 안 되죠. 정밀할 정자를 써야지. 그래서 바르게 고친 것은 3번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요? 고칠 필요가 없는 것들이지. 그치? 나머지는 그냥 본문의 내용이 맞지 고칠 필요가 없는 거고 3번에 요거 한자. 정교하고 빠르게 읽기니까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밀할 정자. 를 써줘야 하는 거.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면 메미우르메라는
박제삼의 시였어요. 박제삼은 1960년대에 시인이고 김소월에게서 이어지는 전통적 한의 정서를 가장 잘 계승한 시인으로 평가받지요. 그치?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막바지 떼약볕 속 한창 매미 울음은 한여름이야. 매미가 오는 계절, 한여름, 무더위를 절정까지 올려놓고 조용해졌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름, 매미가 막 운 거야.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흘렀지. 그러면 여름이 지나서 어때? 아마 가을이 된 거겠죠. 가을이 된 거야. 아무 기척도 없이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정적이라는 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잖아. 근데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이라는 의성어를 쓰고 있죠. 이거 무슨 사법이에요? 벌써 정적의 소리. 역설법이지. 모순되죠. 정적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소리가 쟁쟁쟁 들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천지가 하는 별의별 희한한 그늘의 소리에 멍청이 빨려들게 하구나 그랬죠. 여기서의 그늘의 소리는 뭐야? 공감각이죠. 청각을 시각화한 거지. 공감각적 표현 나왔어. 그러면 이 얘기는 여름에는 매미 울음소리가 막 들렸어. 시끄럽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 매미 울음소리가 정적의 소리인 듯 쭉 스며들었지. 그러면서 그늘의 소리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죠. 그치?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얘기했어요. 1연은. 그래놓고 2연에 보면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 그러지. 마치 계절의 변화와 같대. 그러면 이거는 설명 방식이 뭐예요? 유추지요. 유추적 사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사랑의 속성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지.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더니 그러면 이건 소나기처럼 소나기 같은 사랑, 매미가 막 시끄럽게 우는 사랑, 정열적인 사랑이죠. 근데 얼마 후에 가을이 된 거야? 그럼 매미 울음소리가 싹 사라지는 거야. 정적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얼마 후에 아무 일도 없던 양 마치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 같은 사랑 어떤 거야? 좀 성숙한 사랑이지. 그러니까 내적인 사랑. 그러니까 매미처럼 막 시끄럽게 겉으로 소나기처럼 막 이런 시끄러운 이런 사랑, 정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야? 좀 내적으로 뭔가 겉으로 막 표현하지 않는 그래도 서로 아는 거잖아. 처음에는 막 표현해야지 알지만 나중에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제가 나를 사랑해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서 사랑의 속성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사랑의 본질을 이끌어내고 있는. 근데 이것도 역시 내용보다는 표현상의 특징을 묻고 있죠.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련해서 그렇지 뭐 청각적 심상 주로 매미 울음소리 혹은 공감각 그 다음에 청각과 시각적 이미지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성, 좀 내적인 사랑,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지. 4번에 보시면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그랬지. 이거는 반어가 아니라 뭐예요? 반어가 아니라 역설법이었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었죠. 그치? 나머지 1, 2, 3번은 다 맞는 거고. 그래서 반어법, 역설법. 혹시 이게 역설법이다 라는 건 못 찾으신 분들도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이 역설법이다 라는 건 못 찾은 분들도 많았어. 근데 적어도 이 작품에 반어법이 나타난다 라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반어법도 안 나타나고 뭐 역설법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틀린 건 4번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이 문제는 아마 역설법을 찾는 문제로 시험을 냈다면
훨씬 좀 어려운 오답률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됐을 텐데 그냥 반어법이 나타나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는 4번이 4번이 틀린 반어법이 나타났다라는 설명이 틀린 거니까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역설법을 찾는 문제로 냈으면 아마 더 어려웠을 거야. 그랬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비문학 문제 보시면 루카치가 그리스 세계를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를 가리키는 총체성을 기준으로 세 시대로 구분했다 그랬지. 그래서 첫째는 총체성이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서사시의 시대. 신과 인간이 아예 하나가 된 거야.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는 서사시의 시대. 의 모습이 나타난 그런 글들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비극의 시대에 그랬지. 그럼 비극의 시대는 소포클레스, 에프리피데스는 총체성이 이제 흔들려서 신과 인간 세계가 분리된다. 근데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고 신탁이라는 약한 통로로 인간과 신이 이어져 있죠. 서사시의 시대, 비극의 시대, 그 다음에 셋째,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철학의 시대. 이건 이제 계몽된 세계야. 그래서 신과 인간이 어때요? 완전히 분리됐죠. 그래서 총체성이라고 하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그리스 시대를 세 개로 나눈 루카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적절한 것 묻는 문제였는데 1번에 보시면 계몽 사상은 뭐야? 세 번째, 플라톤. 철학의 시대지? 그러면 그냥 이게 서사시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전환을 이끌은가? 아니지요. 계몽 사상은 철학의 시대. 이미 철학의 시대는 계몽 시대로 들어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철학의 시대는 이미 계몽된 세계다 그러죠. 전환을 이끌었다라는 말은 틀렸지. 그 다음에 2번에 플라톤의 이데아는 비극적 세계가 아니라 뭐야? 철학의 시대. 철학의 시대야. 그 다음에 3번은 루카치는 각기 다른 기준 아니지. 총체성에 따라 그리스 세계를 세 개의 시대로 구분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에프리피데스의 비극에 비해 오디세이아에서는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 4번이 정답이네. 왜냐하면 에프리피데스는 비극의 시대. 그래서 신과 인간이 그냥 신탁 정도로 이어진 거고 오디세이아는 서사시의 시대지. 신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가 된 거지. 그러니까 아마 비극의 시대보다 서사시의 시대가 신과 인간의 결합 정도가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요. 정답이 4번이죠. 그치? 그 다음에 19번도 역시 이분법.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몽유록 있잖아. 구운몽 혹은 운영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몽유록계 소설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액자식 구성으로서 가운데가 뭐야? 꿈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꿈에서 놀다 온 기록. 가운데가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죠. 근데 이 몽유록 구성의 소설이 다시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나눴죠. 그러면 참여자형은 꿈에서 만난 인물들의 모임에 초대를 받고 토론과 시연에 직접 참여하는 비판적 성격이 강하게 있는 거야. 아마 몽유록 구정 중에서 참여자형은 금오신화예요. 금오신화에서 나타나는 뭐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같은 것들이 뭐 한생, 박생이라는 선비가 꿈속으로 가서 뭐 용왕과 혹은 염라대왕과 토론을 하지. 그치? 그 다음에 방관자형은 몽유자가 인물들의 모임을 엿볼 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16, 17세기의 몽유록은 참여자형이 많았고
17세기 이후는 방관자형이 많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17세기 이후, 근대 이후로 가면 이때 몽유록 개혁의 소설들이 통속적이고 허구적인 성격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참여자형보다 그냥 이렇게 방관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았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몽유록 소설을 참여형과 뭐로? 방관자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지요. 그래서 19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뭐야? 2번이지요. 17세기보다 나중 시기의 몽유록에서는 몽유자가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 17세기 이후는 몽유록이 어때요? 방관자형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참여자형이지. 그지? 이 참여자형은 16, 17세기 몽유록 소설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라고 설명했죠. 2번 틀렸지요? 네, 나머지는 다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번 문제도 역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반면 디지털 트윈 서로 대조되지. 그치? 유사하지만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된 플랫폼으로 경제사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공간, 환경, 공정 등을 컴퓨터상의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해서 똑같이 현실을 디지털 세계에 그대로 복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트윈이라는 단어를 쓰겠지요. 그치? 그래 놓고는 이제 얘가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건 뭐예요? 디지털 트윈이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왜? 글로벌 기업 등이 이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사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죠. 디지털 트윈이 주목받는 이유는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적절하지?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였구나. 1번에 보시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률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에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 모델은 경제성이 낮나? 안 되지. 안정성도 높고 경제적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랬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디지털 트윈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세계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다. 3번 맞지?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한다.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디지털 트윈이 아니라 메타버스죠. 그치?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죠. 그치? 그래서 3번.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직 문제 너무 쉬워서 좀 풀 때 기분이 좋았으나 채점하고 나니까 너도 나도 잘 봤구나. 이래서 좀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이제 남은 지방직 시험도 있잖아. 근데 지방직은 이거보다는 한자 도금도 그렇고 그지? 비문학도 그렇고 이거보다는 우리 국가직보다 원래 지문도 좀 더 길고 한자 문제도 조금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해설 마칠게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